하반기 특히 연말로 갈수록 지수는 현 수준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길게 보는 분들은 뭐 반도체도 나쁘지 않겠죠. 중국이 중국 것만 쓴데 그러면서도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기업들도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사님에게 경제 전반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려고 하고 보고 있는 이유는 아마 주식시장 때문이겠죠. 현재 주식시장, 한국이랑 미국 증시 점검이랑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지난해 올해 전망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 전략 팀장들이 답을 내릴 수 없는 몇 포인트 가냐면 아마 처음으로 대답들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냥 박스권이다. 아니면 변동성이 크다라고 해서 일부러 대답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 저 역시 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현재 주식시장은 뭐 하반기로 갈수록 많이 오를 거다라는 것보다는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질 것 같다라는 정도. 아직은 우리가 박스잖아요, 그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데 무게를 두고 있고, 다만 올 여름 있기 전에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둔화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니라 둔화가 오긴 올 건데 이게 얕은 침체냐 깊은 침체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얕은 침체냐 깊은 침체냐 논란과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돼서 시장의 유동성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두 가지가 맞물려지면 제가 볼 때 한 번 정도 쉬어가는 국면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까지는 전형적인 박스권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갑론을박이 앞서 말씀드린 미국 부채 한도가 타결이 되면 유동성이 시장에서 많이 증발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합쳐질 경우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 있을 것 같고 이 쉬어가는 국면 이후에 다시 이 반도체가 반등하는 시기, 그렇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맞물려서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상쇄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하반기 특히 연말로 갈수록 지수는 현 수준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님이 또 다른 곳에서 코멘트로 변화무쌍한 시장 속에서 나의 생각보다 시장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신 게 있던데 요건 어떤 코멘트로 봐야 될까요? 이게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저희들 또는 저 말고도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건데 이분들 전망을 보면서 맞췄다 틀렸다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사실 당연하겠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시장은 누가 맞춰본 역사가 없어요. 경제는 더하고요. 경제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경제라는 걸 움직임을 다 맞추려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일어나서 언제 끝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는 것도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만약에 저희들의 전망이 혹시 틀린다라면 뭐 제가 제일 많이 틀리겠지만 혹시 틀린다라면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냐면 시장을 보고 화면 조정을 하셔야 돼요. 저분들의 말씀이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러면 시장을 보면 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보면 특정 사람의 이 뷰를 맞추려는 특성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그동안 워낙 잘 해오셨을 거고 또 너무 훌륭한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기대는 경향이 있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그분들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커닝도 많이 하고 참고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분들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특정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얘기가 틀리니까 이 사람 얘기가 맞겠지. 저 사람 얘기를 신봉할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지그대로 믿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댓글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어떤 분들이 됐든 그 생각은 존중해 주시되 혹시 내 생각과 다르게 시장이 흘러갈 때는 시장이 왜 그렇지 해서 시장을 중심에 놓고 화면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특정 사람이나 유튜버들이 답이 아니고 시장 자체가 답이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라는 점을 시장에서 찾고 시장 중심으로 저는 뷰를 가져가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오판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그분들이 아무리 잘 맞추셨어도 그건 뭐 지금까지 기준에서 맞춘 거고. 그렇죠. 미래는 또. 훌륭하신 분들이었고요. 저도 뭐 많이 하셨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어떤 주식 사야 됩니까, 그러면? 사실 어디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섹터와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볼 때 섹터보다는 뭐
종목별로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네. 뭐 길게 보는 분들은 뭐 반도체도 나쁘지 않겠죠. 네. 다만 반도체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고 했을 때 한 번은 반영을 할 것 같고 그때 제가 볼 때는 사면 길게 들고 갔었을 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는 길게 가져갔을 때 괜찮다. 예. 뭐 짧은 시기로 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네.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가져가는 산업들이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그래도 기업별로는 다르지만 뭐 방산 쪽에서도 여전히 네.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중국이 리오프닝 됐었을 때 의외로 관련 기업들 중에서 네. 보물들이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특정 기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사람들이 뭐 카지노, 화장품 이런 것만 얘기하시는데 의외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야, 중국이 중국 것만 쓴대. 그러면서도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네. 뭐 이런 기업들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조금만 힌트만 주시면 전혀 모르겠는데. 중국에 공장 많은 기업들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생산이 많이 돼서 중국 것들을 대량으로 생산해 주는 기업들. 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뭐 몇 군데에서도 얘기를 한 건데 네. 우리나라 면세점 같은 경우도 사실 주식을 볼 때 그냥 틀리지 않고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있어요. 네.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폐점 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면세점들의 폐점 시간이 6시 반이거든요. 오후 6시 반이요? 예, 너무 빠르죠. 그렇게 빨리 문 닫아요? 예, 사람이 없어요. 해외 근데 안 나가본 적이 그렇죠. 꽤 돼서. 이거를 8시로 바꾸면 시그널이죠. 아, 그렇죠. 예. 손님이 많다는 거죠. 예, 만나타는 거니까 많이 오신다는 얘기일 거고 그런 것들이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을 연장시킨다는 얘기는 더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네. 쇼핑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함이고 그러면서 같이 보는 게 이제 거기 고용도 뜨거든요. 네. 그 신규 채용 이런 거 늘어나면 거의 확실시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이터를 봐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현재 미국이 제조업 국가로 변신하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조업을 건설을 할 때 그거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미국 기업들이 되게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 기업들도 좋을 것 같고 조선에서도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업종들을 많이 찾아보면 네. 뭐 괜찮은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일 네. 거고요. 그러면 지금 올해는 좀 어떤 주식은 좀 조심해야 되고 좀 팔아야 될까요? 지금 제가 보기엔 국내 주식들 중에서 대부분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조심해야 될 쪽은 네. 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실적을 반영하는 거고 밸류에이션이 중요한데 과도하게 많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네. 버블이 끼어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그 기업들 중에서도 앞으로 더 많이 갈 기업도 있을 거고 아닐 것들도 있는데 지금 그 안에서 그런 옥석 가리기를 하는 거는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건 뭐냐면 사실 시장에 돈이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면 투자하실 때 되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좀 소외되어 있는 것들을 사면 물론 아주 길게 보면 좋아질 수도 있을 네. 건 같은데 그 소외 기간이 너무 길고 네. 또는 그 소외되는 기간에 의외로 낙폭도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몇몇 기업을 밸류에이션을 해보니 너무 싸서 들어가 봤더니 와, 그 뒤로도 한 15%에서 20%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너무 싸다고 해서 네.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게임은 지금은 조금 지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조금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이라도 보다도 소외되어 있는 쪽은 굳이 시작할 때 들어가도 제가 볼 때는 네. 나쁘지 않지 않을까. 예. 아까 전에 이제 빚이랑 성장률에서 돈을 네. 더 많이 버는 거에 중요하고 많이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미국 경제 얘기할 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사실 바이오주들이 원래 굉장히 많이 싸져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도 지금 딱 오늘 한 번 더 올리고 하면서 다음 달에 동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도 어떻게 바이오 쪽에서 좀 튀는 종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하반기에는 바이오 쪽에서도 뭔가 조금 오래 쉬었으니까 반등의 힘이 예. 있을까요? 이미 제약 바이오나 아니면 그런 의료 쪽에서는 생각보다 좋은 기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잘하는 분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의료 기기 쪽.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숫자도 나오고 네. 사실 이견들도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그쪽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뭐 긍정적인 기업들이 뭐 치과 쪽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충분히 그쪽과 관련해서는 향후에도 우리가 뭐 바라봐야 될 게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는 기대치를 여전히 낮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개발을 한다라고 하지만 네. 저도 이제 바이오 투자했다가 좋은 경험도 있고 안 좋은 경험도 있지만 생각보다 신뢰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고 실제 제가 봐도
신약 개발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항암제와 같은 어마어마한 약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삼상을 단독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그 기업이 그걸 성공한다고 해도 문제인 게 약은 신뢰가 중요한데 메이드 인 코리아 이름을 달고 세계 시장에 내놓으면 안 팔리겠죠. 약을 딱 보면 야 이게 글로벌 제약사들이 만든 그렇죠? 이런 게 되게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뭐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메이드 인 필리핀제 항암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그 약이 실제 되게 효능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뢰를 못하고 나서 야 이게 약이 맞겠어 이런 거거든요. 약은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웬만한 기업들은 임상 1상이나 2상까지는 가능한데 정말 중요한 약이나 3상은 반드시 글로벌 기업들, 우리가 빅파마들로 같이 하거나 아니면 빅파마한테 라이센스를 넘겨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넘기고 우리가 직접 한다라는 건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혹시 이 기업이 약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 특정 빅파마들이 볼 땐 다른 데서 더 좋은 약이 개발되고 있을 경우. 그렇죠? 그럼 많은 기업들 제가 탐방을 가보면 우리 약 되게 좋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 좋은 약이 있다면 굳이 이 약을 할 필요가 없죠.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그거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때예요. 유효하지 않아서 왜냐면 분명히 빅파마들은 여우 같은 애들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될 것 같아. 가능성이 있으면 라이센스 아웃 해요. 왜냐하면 그 빅파마들이 라이센스 아웃해서 가져간다고 해서 그게 다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도 가능성이 있으면 많이 가져가는데 그조차도 안 한다는 얘기는 실제 이 약의 성공 가능성이나 약효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유효성이 있으면 이 약보다도 다른 데서 더 좋은 게 발견이 되거나 더 빨리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으면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터무니없이 야 분명히 저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삼상을 한대 아니면 본인들이 이런 약들을 개발했대 라고 얘기하는 건 전 믿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한국이 단독으로 뭐 유의미한 글로벌에서 최고의 치매 치료제를 개발한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정도면 노벨 의학상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조그만 기업들이 돈도 없는데 그걸 개발을 했다? 저는 사실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옥석은 조금 가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어떻게 보면 바이오주 투자가 사실 좀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섹터보다 어렵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데 좀 조심할 수 있겠네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전에 비해서 밸류에이션도 많이 못 주는 게 옛날에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모를 때는 처음에 라이센스 아웃되면 그게 100% 성공할 줄 알고 이게 뭐 6조짜리 약이야 그러면 6조만큼 밸류에이션을 다 줬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기 시작했잖아요. 그 약이 실제 라이센스 아웃이 돼서 즉 판권을 판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마일스톤이라 그래서 그 약이 성공할 때마다 돈을 중간 돼 있고 주다가도 엎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밸류에이션을 많이 못 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럼 올해 남은 시장에서 전환점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든가 혹시 주식 매수 타이밍 좀 편안하게 주식 사도 되는 괜찮은 지점, 지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연준을 보면서 저는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연준이라는 조직을 보면 모든 경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참고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그 정책 효과가 6개월 정도 뒤에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생각이 되게 다른 게 뭐냐면 올 하반기에 아마 저 말고 저는 조금 시장을 좋게 보는 편이니까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착륙, 즉 경기가 안 좋아지는 침체 정도가 굉장히 심한 침체를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올 연말에. 그러면 올 연말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한번 6달을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5월이니까 6, 7, 8, 9, 10, 11, 11월이면 그러면 지금 연준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즉 연준이 오히려 금리 인하를 잘 안 하겠다. 또는 금리 인하를 해도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시그널입니다. 저희들 말씀은 못 믿을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연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연준이 바라보는 미국 경기가 더 정확할 거니까 거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준이 어쨌든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내려도 정말 제한적이요라고 하면 역발상으로 연준이 그만큼 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경제가 그만큼 나빠질 개연성이 낮구나라고 판단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경기에 대해 침체나 우려로 과도하게 하락한다면 그건 그냥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중국이 유의미하게 통화정책을 쓸 때입니다. 중국이라는 국가가 어쨌든 경기는 부양을 시켜야 되겠고 그 초점을 부동산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쓰면 그게 단순히 부동산만 오르는 게 아니라
한국의 IT 수요하고도 직결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리고 아주 큰 경기 반등을 노리고 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전환 시각을 바꾸셔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서 저는 뭔가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사님 어쨌든 시장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좋게 보는 편이신데 그래도 여전히 혹시나 올해를 뒤흔들 수 있는 남아있는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러면 가장 큰 리스크 중이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가 있을 건데 일단은 연준의 정책 실수 가능성이죠. 그동안도 있었어 왔고 진짜 뭐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리를 더 이상 올리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올린다라고 얘기하면 저로서도 참 생각보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시장이 가능성. 뒤집어질 것 같은데.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더 올린다고 그렇죠. 말하시는 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예, 그런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의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부채 한도 협상이 돼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더 문제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되는 즉시 시장에서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채 한도와 관련한 31.4조의 미국 부채 한도는 올 초에 이미 다 찼어요. 그럼 지금은 무슨 돈으로 연명을 하고 있느냐. 일단 특별 조치를 통해서 일단 돈 쓰는 걸 줄이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나가는 걸 막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TGA라고 그래서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연준에 맡긴 계좌가 있어요. 여기서 5천억 달러를 뺏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준에서 돈을 뺏쓰고 있다는 얘기는 연준이 가지던 돈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됐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좋기도 했지만 실제 경기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고 거기에 나오는 유동성까지 더해져서 미국 경기가 좋았던 것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 정부가 야당하고 부채 한도 협상에 성공을 하면 그 뒤부터 다시 이 계좌로 돈을 넣어야 돼요. 그만큼 시장에는 유동성들이 다시 연준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는 부채 한도 협상이 됐다는 얘기는 미국 정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채 발행 안 되고 있거든요. 국채 발행이 되면 김 작가님 저는 이제 국채를 살 거 아니에요. 사면은 나는 걔들한테 미국 정부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만큼 내 돈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고 나면 유동성 축소 효과가 일부 있다. 그리고 이게 단독으로 움직이면 조금 영향이 덜한데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의외의 변동성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들,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들 많이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면 사실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때 더 중요한 거는 2분기 때는 과연 어떨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잖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아직까지는 다들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흔히 셀온이라고 하죠.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날부터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까지는 좋았으나 다음 분기는 자신이 없어.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지금이 정점일 거고 향후 2분기부터는 미국 경제도 둔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니 또 금융 불안 때문에 미국 경제도 둔화된다고 하니 정점일 거야. 그래서 일단 팔고 오자. 라는 심리들이 되게 많아서 2분기에 대한 기대치들이 사실 없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없어서 지금부터 아마 2분기 시장에 대해서 좋을 건 아니겠지만 기대치가 너무 낮아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낮아져서 아마 그 정도 기대치까지는 제가 볼 때는 줄어들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시장에 생각하는 우려만큼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기업 실적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는 경기 침체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당연히 경기가 안 좋아지면 주가는 빠지는 게 정상일 텐데 이번에는 경기가 안 좋은 거에 비해서는 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재고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이번 사이클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이클에서는 공통점들이 재고 순환 사이클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 오기 전에 경기가 대단히 화랑이었었어요. 경기가 화랑이니까 기업들은 그 화랑에 맞춰서 설비 투자를 많이 늘어나서 공급 능력을 많이 확대를 해놨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 남아드는 공급, 이게 많은 재고였을 거고 이 재고를 털어내는 과정에서 이익들이 많이 줄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이건 덤핑을 해야 될 거니까. 예. 그리고 덤핑하는 과정에서 또 사람들을 많이 잘라요. 공장에 설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돈을 더 못 쓸 거고. 그러면서 또 해고가 이어지는 이런 빈곤의 악순환이 다 이어지는 거군요. 김 작가님이나 저나 지금 아마 2년 내내 경기 침체 얘기 듣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코로나 때 물가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나요? 공급 부족이었죠. 여전히 공급은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전히 기업들은
2년 내내 경기가 침체가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적정 재고 수준보다 낮은 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실제 침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처리해야 될 재고가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만큼 재고를 처리하면서 낮아지는 기업 이익의 훼손 정도는 아주 덜할 거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한 가지 부분에선 재고가 많았죠. 그게 반도체였는데 얘들도 감산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기업 이익은 경기가 나빠지는 것보다는 덜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도 저는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께서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연함이라는 멘트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유연함은 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게 가장 유연한 건 내 생각이 꼭 맞다가 아니라 시장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유연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가 대단히 좋아지면 그 경제를 꺾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는 흔히 긴축을 하죠. 그렇죠. 긴축이 정점일 때 경기가 전환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유연함일 거고 또 반대로 시장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과연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 위험한 걸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정책을 쓰겠죠. 그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경제가 어려워질 때를 주식시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주식시장이 어려워졌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졌습니다라는 얘기는 기존의 시장을 이끌고 있던 엔진이 꺼졌습니다라고 똑같은 얘기겠죠. 그러면 꺼지고 있는 엔진을 살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각국 정부는 새로운 엔진을 갖다가 경기를 활성화시켜요. 저는 그런 새로운 엔진을 갖다가 장착을 시키는 시기가 이미 주도주가 나온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이런 여러 차례 사례가 있었던 게 99년 닷컴 버블 때 시장이 어려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선 중국의 산업화라는 게 성장 동력이었죠. 자, 미국의 닷컴 버블이 꺼졌으니 이제는 대륙을 바꿔서 중국이라는 국가가 산업화되면서 철강 갖다 쓰고 조선 갖다 쓰고 그랬었죠. 중요한 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는 중국의 산업화가 무너지고 또 중국의 소비라는 것 때문에 됐죠. 중요한 건 중국의 산업화도 중국의 소비도 정부 정책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이 소비라는 걸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때 아시겠지만 이구한신, 뭐 가전하양 이런 어떤 소비 진작책을 썼고 이것 가지고도 안 돼가지고 연평균 16.5% 임금 인상을 법으로 못을 박았었어요. 야, 쟤들 임금 올려줘. 그래서 돈 쓰게 만들어. 그래서 아마 이 법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중국이 싸다라고 놀러 갔다가 이 법이 있고 중국인들의 소비가 높아지면서 소득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한국으로 역으로 관광을 왔던 사례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다 정책에서 나왔어요. 그럼 그 당시에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국이 소비 정책을 썼을 때 여의도에 있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의 산업화 얘기를 꺼내면서 이거 꺼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 안 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호텔 실리다 20배씩 올라대고 LG생활건강 10배씩 올라대고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미국이 정책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사례인데 옛날에는 경기가 다 꺼지고 나서 바닥에서 이런 정책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경기가 하강할 때 미리 나왔어요. 그게 IRA예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서비스업 중심에서 제조업을 확장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균형을 맞추겠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지금 거기에 일환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경기만 생각을 하고 바뀌는 경제 구조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거죠. 요걸 같이 봐야 시장에서 오판을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가 주식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제가 학교는 바뀔 수 없지만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잖아요. 아마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몇 번째 안에 드는 학교에 경제학과일 겁니다. 어디 나오셨죠? 제가 K대를 나와서. 고대 나오셨군요. 고대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미지세요. 아, 그러세요? 이게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나쁜 의미는 아니죠. 고려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꼭 경제만 가지고 주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경제도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주식은 산업의 변화를 먼저 반영을 하죠. 그래서 이게 경제만 놓고 있으면 주도주를 바닥에서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해서 주식을 안 하거나 미리 비우셨던 분들은 최근까지 올랐던 새로운 주도주들을 다 놓치셨을 거 아니에요. 2차 전지 같은 거.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유연함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가 곧 주식은 아닐 거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산업의 변화, 그 산업은 반드시 정부가 합니다. 이 정책을 유심히 봐서 이 정책이 시장에서 어떤 색깔의 변화를 만드는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경제만 공부하실 거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주식 투자를 할 거라면 같이 보시지 않으면 오판이 된다. 오히려 저는 경제보다는 이걸 더 보라고 하고 싶어요. 정책이 바뀌는 게 결국 돈의 이동을 바꾸게 될 것이고 그럼요. 돈의 혜택을 받는 섹터에서 10배, 20배 오르는. 제 주변에서 정말 큰 돈을 번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큰 돈을 버신 분 중에서 경제하시는 분 한 명도 없어요.
경제는 제가 아마 더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 정책 변화는 기업들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하락장에 손실도 꽤 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시장 올라올 때 만회하고도 더 버신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만 놓고 봤던 분들이 돈 번 경우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지금 주목해야 될 정책과 주도주의 힌트는 미국의 IRA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현재 미국이든 중국이든 앞으로 내가 이걸로 먹고 살겠다.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 이렇게 해서 체질을 변화해 보겠다. 그 변환과 관련된 것들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렇죠? 국가는 미국과 중국에 우리가 집중해서 현재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유럽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유럽도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핵심 원자재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사실 그 신재생 에너지를 정책 전환 이런 것들을 많이 서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도 요즘 바뀌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중국, 미국의 어떤 경제 체질에 대한 변화, 이 변화가 우리 기업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요거는 경제하고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경제가 다르게 움직인다 뭐냐면 기존에 했던 성장 엔진은 꺼질 거니까 얘들이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로 올라오고 기존 건 꺼지니까 시장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난 종목별 이 교체 움직임은 어마어마하게 활발하다. 그래서 조금 더 종목과 산업에 집중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해보신다라면 그래도 조금 더 세련된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팁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럼 그 밖에 혹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도 한 가지 정도만 좀 알려주신다면. 좋은 종목을 고르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기업의 변화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마 얼마 전에도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변화는 큰 산업의 변화에서 이 변화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고 동시에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면 굉장히 유효하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결국 기업들이 돈을 번다는 얘기는 소비자가 그 기업의 제품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항상 유행이라는 단어를 꼭 되게 중요시 여겨라. 유행이라는 단어가 재밌게도 뭐냐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 특정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저희 뭐 이제 세대가 좀 다르실지 모르지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게스라는 청바지 열풍 혹시 기억나세요? 아, 기억 안 난다 하고 싶네요. 그렇죠. 같은 세대를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오래된 얘기지만 이스트팩이라는 가방 열풍도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상장돼 있다는 주가가 많이 올랐겠죠. 그 당시에 그 가방 안 매면 안 될 정도로 유행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럼 저는 얼마 전까지 어떤 유행을 봤느냐? 명품 열풍을 본 거죠.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소비자들의 기호가 유행이 별게 아니라 그냥 리셀이었었어요. 그래서 명품샵에 매일 밤새고 앉아서 그거 살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명품샵들은 그걸 알고 거기서 가격을 더 올렸죠. 그럼 너무 쉽잖아요. 살려는 사람은 줄을 섰고 줄을 서서 물건이 없는데 그 명품 기업들은 가격을 1년에 2번씩이나 올려대고 매출은 매출대로 늘고 그렇죠? 프라이스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프랑스 주식이 좋았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게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면 그러니까 남들이 되게 선호하는 게 있다. 옛날에 여러분들 레깅스 열풍 불 때도 저게 다 되면 어디 가요? 그래서 효성이 좋았던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주변에서 사람들이 열풍이 있고 뭔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 관련 기업들만 잘 떠보시면 즉 소비자의 선호 유행만 잘 보셔도 제가 볼 땐 좋은 주식을 고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것 어떻게 같습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찾는데 명품 기업에서 가격을 올렸는데 그래도 줄을 없어서 못 사는. 예. 그럼 당연히 기업의 이익은 더 증대될 그럼요. 것이고. 이게 실제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았어요. 제가 프랑스 가서 거기도 줄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되게 재밌는 거죠. 굳이 뭐 볼 필요가 있나요? 그 주식 사면 명품을 더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 살 거를 한 5개, 6개 사는데 뭐하러 명품 선입에 줄 서 있습니까? 나중에 그거 가지고 돈 짓하지. 그죠? 가서 4개 내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이 줄 여기서부터 그렇죠. 따죠. 예. 한번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좀 다 요약하는 좀 질문 드려보면 약간만 힌트만 주셔도 되는데 뭐 종잣돈 만약에 5천만 원 정도 있다면 어디에 좀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좀 담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첨단과 관련된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지금 제조업 중에서 미국이 첨단 제조업 바뀌는 과정에서 수혜를 보고 특히 중국을 배제시키는 기업들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중국이 리오프닝 됐었을 때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해서 무슨 뭐 단순히 면세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핵심적으로 이 기업은 참 묻혀있으면 괜찮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올해 하반기 내내는 왜냐면 오늘 분명히 올 하반기의 키워드는 미국의 경기는 둔화되지만 중국은 올라간다라는 거니 사실 중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쪽에 초점을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같이 좀 혼란한 시기에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 좀 어떻게 이어나가면 좋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작가 TV에 또 처음 나오셨는데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김작가 TV에서 불러주신 것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너무 늦게 예, 요청드렸습니다. 별 말씀을 저도 뭐 잘 보고 있고요. 뭐 앞으로도 뭐 김작가 TV에서 뭐 또 자주 불러주시면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했는 이런 어떤 바람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시고요. 요즘에 누군가는 저희 채널을 중립지대라고 예, 그러니까요. 저도 중립지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최근에 신문을 많이 보시면 네. 신문에 나오는 투자 전략은 여러분들의 전략이 아니에요. 아직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네. 각 증권사들이 내놓는 투자 전략이나 네. 신문에서 내놓는 투자 전략은 기관용 투자 전략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어주를 사라. 자, 경기가 어려우니까 방어주를 사라는 거는 개인은 의미 없는 얘기예요. 아, 진짜? 예, 방어주를 사라는 얘기는 돈을 번다는 개념이 아니라 덜 손해난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방어주를 살 거면 주식을 안 하고 쉬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기관들은, 투신들은요, 법적으로 주식을 비울 수가 없어요.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의 8, 90% 이상의 주식은 항상 담고 있어야 돼. 그게 그래서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 저희들 같은 경우 그냥 팔면 그만이잖아요. 좀 쉬어서 경기가 안 좋고 뭐 수익률도 안 좋고 상승 확률이 높지도 않은데 굳이 거기서 무리하게 방어주를 사거나 배당주를 투자해서 하는 건 바보짓이고요. 예, 그 얘기는 그냥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좀 쉬세요. 이런 얘기가 될 거고 오히려 그게 기관 투자가 중심으로 되는 건데 그걸 달리해서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는 기관들은 주식을 다 비울 수 없으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바꾸십시오라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보고서 거기 중심이 되다 보니 이렇게 썼다. 그럼 그건 우리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 돼요. 바꿔서 그만큼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조금 쉬어주시고 내가 정말 확실히 이 종목 좋아 보일 겁니다 라고 하는 종목이 나타날 때까지는 기다리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시장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이건 정말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걸 가를 때 제일 좋은 게 사고 싶은 종목이 많을 때가 있어요. 네. 정말 분석을 해보니 많은 종목이 사고 있는데 그건 강세장이 맞고요. 네. 반면 사람들은 좋다고 그러는데 종목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살 게 없네?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면 투자자분들께서도 남들이 좋다고 해도 내가 모르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최근에 뭐 삼천리나 뭐 이런 기업들 많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SG 사태로 저한테 아마 물어보셨던 고객 지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대놓고 얘기해서 저는 제가 애널리스트인데 오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아예 손을 안 댔어요. 제가 모르는 주식은 저는 손을 대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되게 주가 중요해요. 조작과 관련된. 그럼요. 네. 조작이었죠. 아니 기업이 매출이 10개 들어올까요? 10배가 어떻게 올라요? 저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그런 건 손대면 100% 탈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모르는 주식은 하지 말자. 그리고 정말 내가 아는 기업인데 이익 전환에 대한 확실한 그게 있으면 시장과 상관없이 저는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나오는 투자 전략은 대부분 기관의 얘기를 중심으로 돼 있으니 우리 개인 중심으로 시각을 바꿔서 제가 볼 때 해석할 필요도 있다. 이런 정도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신문에서 그 내용 그대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망합니다.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저희 입장에 맞춰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럼요. 거군요. 그럼요. 그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 기관은 어쩔 수 없잖아요. 네. 항상 뭐 주식 들고 있어야 되는데 네. 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겠네. 네. 저는 이사님 오늘 처음 오실 때 사실 유튜브에서만 그전에 봤었는데 뭔가 이제 썸네일 위주로 아무래도 많이 보겠잖아요. 썸네일에서 뭔가 좀 이제 강한 이미지가 왜 그렇게 느껴져? 만들어 놓을까요, 진짜? 네. 오늘 오시니까 되게 이제 부드러운 호랑이 같다. 매매할 땐 무섭습니다. 예, 날카롭고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나오셔서 그 날카로운 이야기 또 해주시라고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중국 여행 갔다 오시면 아마 이야기 업데이트 해주실 테니까요. 오늘 만난 손님은 이선희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